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2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 시험에 이제 두 번째 교시의 두 번째 영역이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열심히 한번 풀어보자고요. 뭐 또 나올 문제가 나왔네요. 실천지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지식은 그 포괄성, 그 위계 수준에 따라서 맨 위에 패러다임이 있었고, 패러다임 밑에 관점, 그 다음에 이론, 모델, 마지막에 뭐라고요? 실천지혜. 이렇게 둘, 넷, 다섯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이 패러다임, 관점, 이론, 모델은 이건 누가? 이건 주로 이제 전문가, 어떤 교수들이나 그렇죠. 또는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어진 지식이고, 우리는 그 지식들을 잘 학습해가지고 실천 현장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실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일을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습득되어진 복지사 자신만의 지식을 실천 지혜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암묵적 지식과 같은 의미다. 암묵적 지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어떻게 명확하게 규정되어져 있는 구조화된 지식이 아니고 그냥 머릿속 안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이 클라이언트한테 더 좋을 거야 라고 현장 경험으로 만들어진 지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의미, 복지사의 직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논리적이지 못한 지식이죠. 직관이라는 것은 이거 하면 좋아, 이렇게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실천 활동을 조직화하고 구조한 것이다. 실천 활동 가운데서 만들어진 조직화하고 구조한 것, 이거 작년 시험에도 출제가 됐던 지문이에요. 이건 바로 모델에 관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모델. 그렇죠. 자, 개인의 가치 체계와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진다. 그렇죠. 사회복지사 개인의 가치,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고, 현장에서 유용하나 공인된 지식은 아니죠. 공인된 지식은 얘네들이 이제 공인된 지식인 거예요. 구조화되어져 있는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우리가 따라야 될 지식, 이게 공인된 지식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죠. 옳지 않은 것. 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고, 이 지식 문제는 지금 계속 시험 문제 나오고 있어요. 정리 꼭 부탁드리고. 자, 정신 역동 모델의 개입 기술과 개입 기법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자, 전이는 현재 인물에게 느끼는 사랑이나 증오의 감정을 과거 인물에게 전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지금 앞뒤가 틀렸죠. 과거 인물에게 느끼는 사랑이나 증오의 감정을 현재 인물한테 느끼는 그런 현상을 전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정신 역동 모델에서는 이 전이를 어떻게 전이를 활용해서 클라이언트의 대인 관계 유형 정도를 파악해 본다 그랬었죠. 자, 이건 앞뒤 바꿔놓은 문제입니다. 이번 시험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봤더니 한 사람이 출제를 한 것 같아. 한 사람이. 보통 여러 교수님들이 같이 문제 출제에 참여를 하시는데 한 사람이 참여를 하신 것 같고, 이 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문항이 있으면 그러니까 응답 범주가 있으면 응답 범주를 이렇게 바꿔놓는 형태, 앞뒤를 바꿔놓는 형태의 문제를 많이 출제를 했다. 자, 두 번째, 훈습은 경험적 확신을 갖도록 전이와 저항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자, 이거죠.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게 훈습이죠. 자, 그 다음에 직면은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네요. 옳은 것은. 직면은 클라이언트 말과 행동 사이에 불일치나 또는 모순이 있었을 때, 자, 말과 행동에 불일치, 모순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회적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는 거라 그러죠. 대놓고. 너 이 말하는 것과 행동이 틀리다. 이렇게. 그걸 직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면은, 자, 보통 우리 이 정신 역동 모델에서는 인간의 무의식적 상황, 무의식적인 판단이 의식적인 것보다 더 그 인간의 행동을 잘 설명해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말하는 것과 행동이 있는데 행동이 더 무의식적이에요. 말이 의식적이고. 그렇죠? 그럼 행동이 진짜입니다. 말보다. 그렇죠. 정신 역동 모델에서 보자면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지적해 주는 거죠. 우회적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대놓고서 지적하는 것이 바로 정신 역동 모델에서 직면 기법이다. 해석은 클라이언트의 공감력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 이거 틀렸죠. 해석은 클라이언트의 무의식 세계를 사회복지사가 정신분석 이론 등의 이론에 근거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해석은 클라이언트가 숨기고 싶어하는 그 무의식 세계를 드러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 해석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키우는 효과가 아니라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해석을 하는 이유는 뭐죠? 통찰시키려고 하는 거죠. 인사이트. 통찰을 하는 목적이지 공감 능력을 키우는 효과를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니더라. 자, 자유연상은 클라이언트가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자유연상은 자유연상 기법도 써요.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연상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무의식 세계를 통찰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 막 떠들게 하는 거라 그랬죠. 어떤 얘기든지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모든 내용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선택 옵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옳은 것 하면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좋은 문제예요. 자, 28번 볼게요. 다음 사례에서 활용한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기법은 했습니다. 자, 심리사회 모델은 우리가 직접적 개입하고 간접적 개입한다 그랬죠. 이 직접적 개입 안에 어떻게 외우시라 그랬지? 지직, 탐계, 유발. 지직, 탐계, 유발 해서 몇 가지, 둘레, 6가지의 직접적 개입 기법이 있었었다. 지지하기, 직접 영향 주기, 탐색 기술 환기, 개인 환경관 고찰, 유형 역동성 고찰, 발달적 고찰이 있었었죠. 그렇죠. 자, 지문 보면 가까워지기 어려운 사람과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 요거 보세요. 당신이 자주 사용하는 행동 패턴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게 뭐냐면 행동의 유형, 그렇죠. 행동의 유형, 그 패턴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찰이라는 말을 깊이 있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심리사회 모델에서는 이런 일종의 어떤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깊이 있게 자신의 내면,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 이걸 생각해 보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고찰 방식을 많이 씁니다. 개인 환경관 고찰, 유형 역동성 고찰, 발달적 고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일단 고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행동 패턴을 보재요. 행동 패턴, 유형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 역동성, 고찰에 관한 예시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리사회 모델의 예시문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29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인지적 오류는 이것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셨을 텐데, 인지적 오류 또는 인지 왜곡이라고 하죠. 우리 아론 백이라고 하는 인지 치료 모델을 제시했던 아론 백은 인지적 오류를 제시를 했어요. 자, 이분법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흑백 논리, 그렇죠. 흑백 논리,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옳은 것 아니면 그런 것,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거고, 자, 개인화는 다 내 탓이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과잉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자, 작게 생긴 부정적인 사건을 갖다가 내 삶 전반에다가 일반화, 확장시키는 그런 인지적 왜곡 맞습니다. 자, 이게 우리 시험에 처음 나왔는데 재앙화라는 것도 사실 있어요. 재앙화. 이 재앙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부정적인 극단적인 상황으로 자신을 내모는 거예요. 이 재앙화가 일종의 공황장애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그게 바로 재앙화입니다. 자, 마지막이 임의적 추론이죠. 임의적 추론은 어떤 결론을 증거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어떤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또는 없어요. 부족하거나 없다는 말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부족하거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정적인 결론에 가버린 상태, 그걸 바로 임의적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입사시험 면접을 잘 마쳤어요. 불구하고 K씨는 부모님에게 시험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뭐죠?
이미 부정적인 결론에 가 있어요. 사실은 그 부정적인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증거가 얘는 안 되거든요. 면접을 잘 맞췄으니까 당연히 시험에 합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되어지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상황에 가 있다. 이걸 임의적 추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9번의 답은 몇 번?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여러분, 재밌는 문제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자,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 꽤 오랜만에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 이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은 우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시간에 공부하셨던 로저스의 인본주의 모델, 그러니까 현상학적 이론을 그대로 우리 사회복지 실천 모델로 사용한 것이 바로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 나오면 로저스 얘기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공부하셨던. 그래서 실현화 경향, 자아 실현 경향이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다. 그렇게 공부해봤고, 자아 실현의 욕구도 있습니다. 자, 조건부 가치, 그 다음에 긍정적 관심 또는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라고 얘기하죠. 자, 인지적 개입이라고 하는 얘기는 주요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인지적 개입, 인지 부분에 대한 개입을 강조한 것은 뭐 인지 행동 모델쯤으로 볼 수 있겠죠. 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다. 자, 31번. 과제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리더하고 앱스타인이 제시했던 과제 중심 모델. 자, 보면 개인적 신념 체계 변화를 강조한다. 개인의 신념 체계 변화를 통해서 어떤 감정이나 행동을 기능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이건 인지행동 모델에 관한 설명이죠. 특정 이론보다는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개입의 기초를 마련한다. 이걸 우리가 경험적 기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리더하고 앱스타인은 이 모델의 창시자인데, 그중에 리드는 3년 동안 현장에서 모델을 사용을 해봤죠. 그 이론들을 적용해봤고, 그걸 통해서 이 과제 중심 모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경험적 기초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옳은 거 2번이네요. 인간의 신념이나 생각은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1번하고 3번은 사실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얘도 인지 행동 모델 얘기하고 있는 거고, 클라이언트가 무력한 상태에서 힘을 가진 상태로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건 역량 강화 모델쯤으로 보면 되겠죠. 무력한 상태에서 힘, 인파워 시키는 거죠. 힘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거. 이건 역량 강화 모델이고, 변화는 항상 일어나며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이 변화의 불가피성 얘기하는 것은 이건 해결 중심 모델 얘기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전부 다 다뤄봤던 것들, 우리 교재 안에서 전부 다뤄보고 강의 시간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그대로 다 출제가 되어졌다. 예, 답은 몇 번입니까? 예, 2번입니다. 어렵지 않고. 자, 해결 중심 모델의 주요 원리. 얘도 작년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왔어요. 자, 주요 원리를 옳지 않은 것은 건강한 것에 초점을 둔다. 건강한 것이 강점입니다. 그래서 해결 중심 모델은 강점 관점이 반영된 모델이에요. 개입의 목적을 증상 감소에 둔다. 여러분, 증상을 없애거나 줄이려고 하는 것,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 얘기죠. 해결 중심 모델은 개인한테도 적용을 하지만 가족한테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입의 목적을 증상 감소 또는 증상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둔다. 부부 싸움을 하잖아요. 그죠? 부부 싸움을 하면 부부 싸움만 안 하게 만들면 돼. 왜 부부 싸움이 발생했는지, 하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를 찾지 않아요. 그게 바로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이죠. 얘는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 얘기고, 현재에 초점을 맞추며 미래지향적, 맞죠? 클라이언트와의 협력 관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 그래? 강점 관점 반영된 모델이기 때문에 협력 관계를 중시해요. 강점 관점 반영된 모델 2개 있다 그래서 썼습니다. 그게 바로 역량 강화 모델하고 해결 중심 모델이죠. 이 강점 관점이 반영된 모델들에서는 클라이언트와의 협력 관계, 즉 파트너십 관계를 굉장히 중시한다고 배웠죠. 자, 탈이론적, 비규범적이다. 그렇죠. 어떤 이론에 기반하지 않고 어떤 규범, 룰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자, 33번 볼게요. 드디어 나왔다. 밀러하고 럴릭이
동기 강화 모델의 원리,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동기 강화 모델 우리 책에만 있었을 거예요. 저만 가르쳤을 겁니다. 이게 개정된 교과 과정 안에 동기 강화 모델이 실렸거든요. 그래서 동기 강화 모델 나올 거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출제가 됐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동기 강화 모델에서 출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보시면 밀러하고 롤릭은 이 동기 강화 모델 제시했는데 이 동기 강화 모델은 뭐였냐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하던 일이 이 중독자들 치료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요,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 중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왜 마약을 끊어야 되는지, 왜 알코올을 끊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켜야만 된다. 그렇죠. 그게 동기 강화 모델입니다. 여기 보면 자, 불일치감을 인식시키고 우리 교재 안에 다 있어요.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 안에. 자, 자기 효능감을 지지해주고 저항과 함께하고 자, 내적 의사소통 명료화는 이건 뭐죠? 인지행동 모델에서의 개입 기법이죠. 공감 표현하기. 이게 뭐냐면 불일치감 인식하고 뭐 자기 효능감, 난 할 수 있어, 난 마약 끊을 수 있어 이런 거고 저항과 함께하기. 여러분 마약 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술 끊으려고 했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저항과 함께 해야 되고 공감을 표현해야 됩니다. 나도 너 지금 많이 힘들지 마약 끊으려고 나도 네 마음 알 것 같아. 그 공감 표현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은 여기에 제일 중요한 동기 강화 모델의 키워드는 양가 감정이거든요. 양가 감정. 어쨌든지 간에 이제 동기 강화 모델이 출제가 되기 시작했고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파워먼트 모델의 실천 기법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자, 임파워먼트 모델. 역량 강화 모델인데 우리 앞에 실천론에서도 봤잖아요. 임파워먼트 모델. 이번 시험 문제는 한 사람이 낸 것 같다고요. 임파워먼트 모델을 너무 많이 출제했어요. 자, 우리 셀러비가 만든 모델입니다. 강점 관점에 기반해서. 그래서 자, 잠깐 보시면 임파워먼트 모델의 실천 기법으로 옳은 것은 강점 사정하기, 자원 확보하기. 그렇죠. 그 앞에 지문에도 있었잖아요. 실천론에서도. 그죠? 그래서 강점을 사정하고 자원을 확보하는 건데, 셀러비는 이 강점을 내적인 자원이라고 봤고, 자원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외적, 환경적인 자원이라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촉진적 개입하기라고 하는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것도 실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합류하기는 어디서 쓴 거죠? 이거는 구조주의 가족치료 모델에서 사용하는 미누친이 얘기했던 이 구조주의 가족치료 모델에서 가족을 사정하는 기법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35번. 이거 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위취, 촉, 위통 이렇게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곤란의 위기 발달 단계로 옳은 것 했었습니다. 위취, 촉, 위통 답은 5번이 되겠죠. 이거 나온다고 했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정리되셨고요. 자, 36번 볼게요. 한류하기에 관한 문제. 재밌는 문제 나왔어요. 실천 과정에서 한류하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여러분, 실천 과정을 논리 모형적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입이 있고, 그 다음에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산출이 있고, 그 산출을 다시 거꾸로 어떻게 투입으로 보내는 행위를 우리가 환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환류. 자, 환류는, 자, 볼게요. 개입 단계에서 그간의 문제 해결 과정을 점검하는 활동이다. 이거는 뭐, 개입 단계에서 문제 해결 과정을 점검하는 활동, 이건 점검, 모니터링 또는 형성평가쯤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사회복사 클라이언트 간의 합의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것도 평가인데 목표의 달성 정도를 끄트머리에서 보니까 이건 뭐 총괄 평가쯤으로 볼 수 있는 거겠어요. 얘도 평가죠.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다. 자,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환류하고 틀리죠. 그 다음에 욕구를 재확인하여서 서비스 계획이나 개입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산출이 일어났고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투입을 해서
그것에 대한 산출이 드러났어요. 산출이 나왔으면은 욕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가정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 욕구를 다시 한번 평가합니다. 그 재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저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어떻게 서비스 계획이나 개입 전략을 수정해서 다시 새로운 개입을 시작해야 되겠죠. 이걸 환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답이 4번이 맞습니다. 클라이언트 주변 체계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활동이다. 뭐 이거는 환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몇 번인가요? 예, 4번입니다. 환류하기 정리 꼭 좀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에 37번이죠. 가족 치료 모델의 개인 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해결 중심 가족 치료는 가족이 문제 중심에서 벗어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도록 돕는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해결 지향적 접근이라고 해결 지향적 접근. 문제 중심적 접근이 아니고 이걸 해결 지향적 접근이라고 해. 해결 지향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빨리 벗어나게 하는데, 즉 해결하는데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강점, 능력을 활용하게 만드는 것을 해결 지향적 접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해결 지향적 접근을 하는 모델이 두 가지가 있다고 알려드렸죠. 그게 바로 해결 중심 모델하고 임파워먼트 모델입니다. 강점 관점 모델들. 알겠죠? 그 맞는 얘기고. 다세대 가족치료, 보엔의 다세대 가족치료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불안 감소 및 미분화된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 이게 목표죠. 이 다세대 가족치료 보엔 모델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했고, 미분화된 원가족과의, 뭐가 미분화된 거예요? 자아가 미분화된 거죠. 그래서 자아 분화를 증진시킨다. 맞습니다. 자, 구조적 가족치료.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치료는 역기능적 가족 구조를 재구조합니다. 그래서 역기능적인 가족은 위계하고 경계가 잘못되어 있다 그랬죠. 그 잘못되어져 있는 위계하고 경계를 바로잡는 겁니다. 어떻게 명확한 경계를 갖게 만들고 부부 중심의 위계를 갖게 만드는 것, 그거 재구조화라고 했었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경험적 가족치료, 사트의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입니다. 자아 존중감 향상과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맞죠? 경험적 가족치료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자아 존중감이고, 자, 의사소통 방식, 우리가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에서는 회비 계산 기억하실 겁니다. 회유형, 비난형, 그렇죠? 산만형, 계산형 기억하시죠? 초이성형이라고도 합니다. 계산형을. 이런 의사소통이 일상화되어져 있으면 가족 구성원들은 자아 존중감이 망고져요. 예, 그것 때문에 어떻게 가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시각인데, 그래서 의사소통을 어떻게 일체형 의사소통으로 바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대처 능력 향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얘는 성장 모델이라고 해서 가족이 스스로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면 스스로 자신들이 성장, 발전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처 능력은 사회복지사가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스스로 지네들 문제를 지들이 해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맞는 얘기입니다. 자, 전략적 가족 치료는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맞습니다. 제시된 문제, 자, 요것도 시험에 나온다고 맨날 말씀드렸죠.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은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것만 봅니다.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왜 부부싸움을 했지? 부부싸움을 하게 된 원인이 뭐야? 그건 찾지 않아요.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은 그냥 부부싸움만 안 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증상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은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는다.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죠.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볼게요. 미누친의 구조주의 가족 치료의 대표적인 기법을 옳게 나열한 것 했습니다. 자, 합리화하기, 균형 깨뜨리기, 실현. 이거 맞죠? 합리화하기, 경계 만들기. 이 가족 그림은 미누친의 구조주의 가족 치료 모델보다 사티의 경험주의 가족 치료 모델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죠. 자, 경계 만들기, 자, 탈삼각화, 이건 보엔의 다세대 전수 모델에서 쓰는 기법이죠. 과제 부여, 균형 깨뜨리기, 역설적 지시는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에서 쓰는 기법이고요. 균형 깨뜨리기, 경계 만들기, 자, 순환적 질문은 이것도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예, 1번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38번 답 1번.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39번 볼까요?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가족 개입 기법은 했습니다. 자, 끊임없는 잔소리로 말다툼이 잦아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매일 1회 시간을 정해서 30분 동안 부부싸움을 하도록 하였다. 이 지문은요, 비슷한 형태의 지문으로 이미 출제가 됐었습니다. 과거에도. 자, 이게 바로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에서 사용하는 역설적 지시 기법이죠. 역설적 지시. 그렇죠. 그렇죠. 변화하라, 변화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중 메시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중 메시지는 치료적 이중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뭘 노리냐면 이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은 이 역설적 지시를 통해서 자, 부부에게 매일 1시간을 정해서 30분 동안 부부싸움을 하도록 시켰단 말이야. 근데 부부가 실제 싸움을 해요. 시킨 대로.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싸움을 하지 말라 이러면 싸움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싸움이라고 하는 행위가 부부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 우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걸 깨닫게 하거나 아니면 자, 부부가 일을 시간을 정해서 30분 동안 부부싸움 하라고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서 아우 저 가족치료사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왜 부부싸움을 해야 돼? 우리 안 싸울 거야. 이렇게 되면 증상이 없어진 거죠. 부부싸움 안 하게 되니까. 자, 그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노려서 증상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의 기법이 바로 이 역설적 지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40번 보겠습니다. 자, 보엔의 다세대 가족 치료의 주요 개념과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보는 것은. 자, 이번 시험 문제는 희한하게 이제 가족 치료 모델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가족 치료 모델이. 다른 모델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는데, 여하튼, 자, 자아분화 수준이 더 낮은 가족 성원이 가족 투사의 대상이 되어진다. 그렇죠. 맞는 얘기입니다. 가족 투사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가계도를 작성하고 해석하면서 이 보엔이 가계도의 창시자잖아요. 가족의 정서적 과정을 이해한다. 여기서 정서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 간 반복되어지는 이 가족의 정서적 유형 형태를 보겠다는 거예요. 항상 얘기했지만 이 맨날 싸움질하는 부부들이 계속 싸움이 일어난다 그랬죠. 가계도를 통해서 그걸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치료적 삼각관계를 형성해서 개입한다. 이 치료적 삼각관계가 사회복지사가 이 부부의 갈등 관계 안에 복지사가 이제 들어가 주는 걸 얘기했죠. 그러니까 치료적 삼각관계는 보엔 모델의 대표적인 기법입니다. 자,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원의 자율성이 증가해서 독립적으로 행동한다. 틀렸죠.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원가족과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원의 자율성이 증가해서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거꾸로 자아분화 수준이 낮으면은요 가족성원의 자율성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따라서 독립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의 그 자아에 의해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거 틀렸죠, 그러니까.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어렵지 않은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41번 볼까요? 네. 경험적 가족 치료. 아주 이번 시험 문제 다시 얘기하지만 아주 가족의 그냥 목숨을 건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편중돼서 시험 문제 내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가족을 되게 좋아하신 분이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경험적 가족 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치료 목표다. 맞죠? 그죠?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일체형으로 바꾼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에서는 가족 규칙도 중시했죠. 그래서 가족 규칙을 합리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자기 인생에 대한 선택권을 스스로 갖도록 하는 거 맞는 얘기입니다.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의 개선이나 증상 제거보다 자, 개인, 가족 성원의 성장에 더 초점을 둡니다. 맞죠? 가족의 상호작용 유형을 확인해 봅니다. 특히 의사소통 유형을 확인해 보는데, 자, 여기 보면 문제를 외연화인데, 이 외연화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죠. 이 문제 외연화라고 하는 것은 가족 성원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바깥에서 이렇게 가족 성원이 그 문제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문제 외연화는 이야기 가족 치료 모델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건 시험에 많이 나왔고 강조했었습니다. 5번이 틀렸죠. 옳지 않은 거.
5번이 틀렸습니다. 문제를 외운하는 것은 이야기 가족 치료 모델에서 사용하는 기법이다. 자, 42번 볼게요. 체계론적 관점에서 가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체계론적 관점. 가족의 항상성은 어떤 행동이 허용되는가를 결정하는 가족 규칙을 통해서 공고에 지어진다.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항상성은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가족 규칙하고 큰 관계를 갖고 있는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성은 이 가족 규칙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해지는 겁니다. 자, 일탈 행동이나 갈등 상황에 대해서 부적 관리를 적용하면 최초의 일탈이나 갈등을 증폭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일탈 행동이나 갈등 상황에 대해서 부적 관리를 하게 되면 일탈이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그건 부적 관리가 아니고 정적 관리잖아요. 그죠? 정적 관리는 일탈이나 갈등을 증폭시키고 부적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일탈이나 갈등을 감소시키거나 완화시키거나 없애는 기능을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었어요. 이 환류, 가족 환류 얘기도 오랜만에 출제가 됐어요. 자, 가족은 상위 체계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그 안에 다양한 하위 체계를 포함한다. 자, 가족도 체계이기 때문에 혼론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혼론 현상. 혼론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는 어떤 체계 안에 포함되어지면서 다른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족은 상위 체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은 상위 체계 안에 포함되어지며 또 가족 안에 다양한 하위 체계, 보통 가족이 갖고 있는 4가지 하위 체계를 민우치는 부부 하위 체계, 부모 하위 체계, 부모 자녀 하위 체계, 형제자매 하위 체계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건 혼론 현상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경직된 경계를 가진 가족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결여되어져 있다. 우리가 경계는요, 가족의 경계는 경직된 경계, 이거 유리된 경계라고 하죠. 그거하고 밀착된 경계, 모호한 경계라고도 합니다. 그다음 명확한 경계 3가지가 있다고 봤어요. 근데 경직된 경계는 가족 성원들끼리 무관심하고 간섭하지 아니하는 경계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독립성과 자율성이 증폭되어지죠. 그러니까 독립성과 자율성이 극대화되어지거나 서로 전혀 간섭하지 않는 형태, 그게 바로 경직된 경계입니다. 가족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결여되어지는 것은 무슨 경계로 봐야 돼요? 밀착된 경계죠. 밀착된 경계. 자, 부모, 자녀 하위 체계는 가족을 이끄는 책임을 지는 하위 체계로 권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민우치는 이 권위를 가져야 되는 하위 체계를 부부 하위 체계로 봤죠. 부부 하위 체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가족을 이끄는 강력한 권위를 갖고 끌고 가야 되는 건 부부 하위 체계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부모, 자녀 하위 체계가 아니고 부부 하위 체계로 봐야 되겠더라. 정리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예. 자, 됐고, 이것도 강의 시간에 제가 다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전부 출제가 되어졌다. 됐죠, 여러분? 43번 좀 볼까요?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능적인 가족은, 자, 융통성 있는 가족 규칙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맞는 얘기고. 부모와 자녀 간의 밀착된 관계는 하위 체계 간 균형을 유지하게 한다. 여러분, 하위 체계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밀착된 관계가 아니라 명확한 관계가 좋은 거고요. 이 밀착된 관계는 이 균형을 깨트리죠. 너무 밀착되거나 너무 유리된 관계는 균형을 깨트립니다. 이거 틀렸죠. 그러니까 유리된 경계나 유리된 경계를 갖고 있는 유리된 관계나 또는 지나친 밀착된 관계는 좋지 못한 관계예요. 자, 밀착된 가족은 경계 투과성 체계 간 구분이 어렵다. 맞죠? 없다는 얘기는 지나치게 구성원끼리 간섭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너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만의 바운더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경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건 맞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자, 기능적인 가족은, 자, 가족 성원에게 고정된 역할을 부여해서 혼란을 감소시킨다. 여러분, 기능적인 가족, 세대의 진행 과정, 즉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역할이 자꾸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바뀌어져야 돼요. 고정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틀린 얘기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옳은 것이죠.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집단 문화 얘기도 시험에 출제됐다. 우리 집단 문화는
집단 역동성의 집단 역학 또는 집단 역동성의 한 요소였었습니다. 집단 문화가. 그래서 집단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어요. 집단 고유의 스타일이나 독특성을 만들어낸다. 집단 문화는 맞는 얘기죠. 자, 집단 응집력은 집단 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이런 거죠. 동질적인 구성원으로 집단이 구성되어져 있으면 집단 응집력이 이질적인 집단보다 더 쉽게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집단 내에서 이 동질적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집단의 고유한 가치, 고유한 어떤 생각, 문화, 이념, 스타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집단 문화를 더 많이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동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이 이질적인 집단보다 집단 응집력을 더 쉽게 발생시키고 그것이 집단 문화를 활성화시킨다. 자, 집단 응집력은 집단 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맞고요. 성원들의 가치가 혼합되면서 타 집단과 구분되는 특성이 만들어진다. 문화는 뭐의 결합이라고 얘기했나요? 가치들이 모여져서 문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가치가 섞여지면서 자, 문화는 뭐지? 타 집단과 구분되어지는 독특한 집단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양한 성원들이 참여하는 개방형 집단에서 빠르게 형성되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방형 집단은 가치가 각각 다른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이 개방형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진행 과정 중에 자꾸 다른 구성원들의 다른 구성원들이 우리 집단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인정해주는, 허락해주는 집단을 개방형 집단이라고 하잖아요. 얘는 집단만의 문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왜?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집단 문화 집단 문화를 이 개방형 집단하고 폐쇄형 집단 중에 어느 게 더 집단 문화 형성이 유리하다고 보냐 하면은 뭐 당연히 빠른 시간 안에 집단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폐쇄형 집단이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만든 성원들은 집단 문화 형성에 방해가 되어진다. 어차피 사람들은 다 가치가 틀리고 그 다른 가치들이 모여서 이 집단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많은 성원들이 들어가 있으면 다른 가치들과 융화되지 못해요. 그래서 집단 문화 형성에 방해가 되어진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45번. 자조집단. 자, 이 문제 때문에 다들 힘들어 했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조집단이 갖는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동병상련 경험에 기반을 둔다. 여러분, 이 동병상련이 우리 시험에 작년, 재작년 나왔었죠? 이게 지지집단입니다. 지지집단. 지지집단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지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 동병상련이란 말부터 보면 같은 병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서로 가련하게, 불쌍하게 여길 수 있다. 그게 바로 동병상련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우리가 지지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생활상의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지지해 주는데 거기에 복지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나요? 이해되셨죠? 그게 지지집단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뭘 배우셨냐 하면 트리트먼트 그룹, 치료집단이 있습니다. 이 치료집단 안에 지지집단, 교육집단, 성장집단, 사회화집단, 그 다음에 세러피 그룹, 치료집단 이렇게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 중에서 이 지지집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세러피 그룹, 치료집단은 뭐가 가능하다고요? 얘는 자조집단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었어요. 치료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집단하고 치료집단 안에 사회복사가 들어가는데 이 안에 복사가 들어가지 않고 지들끼리 지지하고 지들끼리 치료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자조집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문제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문제인데 동병상련의 경험을 두는 것은 치료집단적 시각으로 보면 지지집단인데 이 지지집단에서 사회복사가 빠지면 자조집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자, 집단 사회복사의 주요 역할은 변화 매개인이다. 변화 매개인은 변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조집단에서는 사회복사의 역할이
없거나 또는 해봤자 자문 역할 정도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 역할은 변화 매개인이 아닙니다. 어떤 그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요, 사회복지사가. 그래서 변화 매개인보다는 뭐라고 그냥 자문과 역할 정도만 한다. 역할이 극도로 한정되어져 있다. 협소하다. 이래야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집단 내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위해서 이 안에 공동지도자, 사회복지사를 2명 이상 두는 걸 공동지도자라고 했는데 도 안 둬. 이런 거 안 두죠. 왜 둬요? 자조집단 안에는 지도자가 필요 없죠. 지들끼리 소통하는 겁니다. 자조집단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뭐 네이버 밴드 그렇죠. 뭐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거 전부 자조집단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 원리가 시험에 나왔어요. 노아의 방주 원리. 이 노아의 방주 원리라고 하는 것이 처음 시험에 나왔는데 여러분 뭐 기독교 신자가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독교 신자인 분들도 계시고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세상을 그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신이 이 세상을 징벌을 합니다. 홍수를 통해서 물로 심판을 한 거죠. 심판을 할 때 그 노아라고 하는 사람한테 방주라고 하는 큰 배를 만들고 그 안에 어떻게 이제 암컷, 수컷 세상에 살아있는 생물들을 암컷, 수컷을 섞어서 방주 안에 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한다면 이 노아의 방주 원리는 성원들을 이성원, 저성원 각각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성원들을 묶어서 집단을 구성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조 집단은 같은 문제나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줘야 돼요. 막 사람들 섞어놓으면 안 돼요. 이질적인 성원들을 섞어놓은 것이 아니라 같은 문제, 같은 아픔. 예를 들어서 뭐 뚱보, 살이 많이 찐 여인들의 모임 뭐 이런 것들이 자조 집단입니다. 우리 모여가지고 살쪘더니만 야 사회생활 하는데도 조금 어렵고 물론 살쪘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고 그래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할까 그런 걸 만든 게 이제 자조 집단이죠.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그러면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모여져 있기 때문에 이 노아의 방주 원리가 반영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원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동질성보다는 이 집단의 이질성을 강조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노아의 방주 원리 처음 출제됐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기억만 답이 되겠죠. 자, 답은 1번입니다. 예. 자, 46번. 집단 대상 실천의 치료적 효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 이것도 시험에 꼭 나오죠. 얄롬이 얘기한 집단 실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보편성, 이타심, 정화 효과, 우리가 카타르시스 전부 다 답이 되겠더라. 자, 답은 5번이 답입니다. 자, 47번 문제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셨는데 집단 사정 도구의 활용 목적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집단 사정 도구는 공통점이 뭐냐면 집단의 구성원들끼리의 관계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집단 사정 도구인데, 자, 소시오메트리, 소시오그램, 뭐 상호작용 차트, 의 또는 어휘문화 차별 척도 등을 사용을 하는데 잠깐 볼게요. 소시오메트리는 모레노하고 제닝스가 만든 거예요. 얘는 숫자를 통해서 집단 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해낸다 그랬죠. 관계 정도를. 자, 개별 성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한다. 관계를 보는 데 초점을 두는 겁니다. 성원과 성원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숫자로 표현해내는 것이 소시오메트리였었습니다. 틀렸고, 소시오그램은 성원 간 상호작용 빈도를 측정한다. 성원 간의 상호작용 빈도를 측정하는 것은 상호작용 차트죠. 그렇죠. 상호작용 차트 얘기고. 사회적 관계망표는 집단 성원 활동에 대한 상호평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회적 관계망표, 소셜 네트워크 그리드, 그렇죠. 우리 휘테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건데, 얘는 집단 사정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나 또는 가족용 사정 도구로 사용한다고 배웠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회적 관계망표는 개인이나 또는 가족의 지지체계를 보는 거죠. 지지체계. 이 개인이나 가족을 지지해 주시는 지지체계와 그 지지의 강도를 얘도 어떻게 표 안에 숫자로 표현해내는 것이 사회적 관계망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3번도 틀렸네요. 자, 상호작용 차트는 성원의 집단 참여 수준을 분석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호작용 차트는요, 성원 간의 상호작용 빈도를 측정해서 성원이 집단 안에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지 그 수준을 보는 거예요. 사실 얘하고 얘를 묶어놓으면 정확히 상호작용 차트 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의의차별 촉도는 하위 집단의 구성 여부를 본다. 하위 집단 구성 여부 보는데 좋은 거는 소시오그램이죠. 의의차별 촉도는 구성원 간에, 우리 의의차별 촉도 뭔지 아시잖아요. 양 극단의 이질적인 형용사를 달아놓고 가운데다가 1, 2, 3, 4, 5, 6, 7 해놓고서 거기다 체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너 A라고 하는 성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니? 그렇죠. 얘는 하위 집단은 볼 수 없고 집단 구성원 간에 어떤 그 서로 간에 좋아하는 정도, 즉 매력 정도나 또는 배척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의의차별 촉도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으로 보는 것이 맞겠더라. 자, 48번. 집단의 종결 단계에서 수행하는 과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봅시다. 마지막 다 끝낼 때 우리 집단 과정이 총 5가지 단계로 진행되어지죠. 준비 단계, 초기 단계, 사정 단계, 중간 단계, 마지막에 종결 단계. 자, 옳은 것. 성원 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기 노출의 기회를 갖는다. 종결 단계 때 자기 노출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기 노출은 뭐 초기 단계나 또는 중간 단계쯤에서 가져야 될 일이에요. 특히 초기 단계 때 자기 노출하죠. 집단 경험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의 활용 계획을 세운다. 요거가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단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중간 단계까지 다 거쳐보고 그래서 변화를 경험을 했어요. 그걸 가져다가 자신의 삶의 전반에다가 적용하는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죠. 이게 맞는 얘기고, 공통의 관심사를 찾기 위해서 개방적 토론 시간을 늘려보는 것도 이것도 초기 단계나 또는 좀 확장되면 중간 단계쯤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측정 도구를 통해서 성원 개인별 변화를 평가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종결 단계 때 뭐합니까? 평가도 하는 거예요. 그 니은하고 리을이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 집단 발달 단계가 총 5단계라는 걸 알아야만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단일 사례 설계.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평가 도구로 단일 사례 설계를 많이 쓴다 그랬죠. 옳지 않은 건. 동시에 여러 문제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번 시험 문제는 이게 출제자가 좀 이상해요. 솔직히 이번 시험 문제는요. 왜 그러냐면 출제자가 서로 그래도 1교시 거, 2교시 거를 출제자끼리 한번 교환해서 봤었어야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교시 조사론에 나왔던 얘기들이랑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기 보면 이렇죠. 단일 사례 설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동시에 여러 문제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복수 기초선 설계라고 했죠. 복수 기초선 설계라고 해서 동시에 하나의 개입에 대해서 여러 사람, 즉 여러 대상, 여러 상황,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개입 방법을 사용한다. 이게 앞에 조사론 시험 문제에서는 A-B 설계를 변형해서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단일 사례 설계가. 이걸 바로 뭐라고? 복수 기초선 설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능하다. 뭘 통해서? 복수 기초선 설계를 통해서. 자, 단일 사례 설계는 개입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반복 측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죠. 기초선 자료 수집은 이전이나 이후에도 가능하다. 그렇죠. 개입 이전 이후에 기초선에 자료 수집하죠. A, B, A. 그렇죠. 요때 자료 수집하고 요때 자료 수집하는 거예요. 개입하기 전과 후에 가능한 겁니다. A, B, A 설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개입 과정에서 개입의 강도나 방식을 바꿀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우리 A, B, C, D 설계. 이게 다중 요소 설계라고 했었습니다. 이 다중 요소 설계를 변화시킨 것이 바로 강도 변화 설계라고 이전 시험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하나의 기초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입 기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다중 요소 설계 또는 복수 요인 설계라고도 하죠.
할 수 있는데 이걸 강도를 바꿀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얘를 변용해서 쓰는 것이. 그러니까 같은 개입 기법을 놓고 처음에는 약하게, 다음에는 좀 더 강하게, 그 다음에 더 강하게 이렇게 개입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복수 요인 설계 안에 포함된다고 우리가 배웠죠. 강도 변화 설계도 복수 요인 설계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건 맞는 얘기고. 자, 단일 사례 조사 대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집단, 기관도 가능하죠. 뭐만 되면, 분석 단위가 하나면. 그렇죠. 그래서 지역사회도 된다 그랬었습니다. 지역사회도 되는데, 다만 그 분석 단위를 하나로 본다고 한다면 연구 대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집단, 기관, 지역사회도 되더라. 자, 됐고요. 마지막 50번입니다. 이것도 재밌는 문제가 나왔는데, 클라이언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록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록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개인 보호를 위한 기록 방법. 정확한 정보를 기록해야 되고 부정확한 것으로 확인되어지면, 자, 부정확한 것은 이 기록은 자칫 잘못하면 개입에 있어서의 혼동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부정확한 기록은요. 그래서 삭제를 하거나 수정해야 되고, 자, 서비스 신청에 필요하더라도 민감한 사적 정보는 제외한다. 그 민감한 사적 정보가 제외가 되면 서비스 신청이 안 될 수가 있거든. 이건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 지원법상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보통 이혼 가정들이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혼이라고 하는 사실, 개인 입장에서 보면 민감한 사적 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 이거 빼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예, 그러면 서비스 못 받죠. 예, 그 민감한 사적 정보도 일종의 비밀성 보장을 좀 해주면서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할 요소라고 한다면 집어 넣어야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개인정보가 담긴 사례 기록을 방치하는 것은, 자, 위법행위입니다. 그렇죠.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에 저촉을 받아요. 큰 범법행위고. 자,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이나 비밀스러운 내용은 일반적인 용어로 바꾸어서 기록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사생활이나 비밀스러운 내용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성적인 부분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용어로 바꿔줍니다. 이걸 제가 강의 시간에 막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전산화된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암호화시키는 방법도 중요하죠. SN, 비밀번호 집어넣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래서 좀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접근해서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됐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실전 기술론 좀 어려웠다고들 얘기하는데, 좀 특이하게 이번 시험 문제는 그냥 가족에다 올빵을 한 문제예요. 그죠? 가족을 굉장히 좋아하신 분이 출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